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 유럽인문 아카데미 100년 전쟁이 만든 근대 국가, 교회에서 국가로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걸 봤나 좀 다시 되돌이켜 생각하면 뭐 좀 되게 오래전부터 봤죠. 그 9세기경부터 해서 카롤루스 제국이 해체하고 노르만족이 침입하고 카롤루스 제국이 분열하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독일과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어떤 희미한 윤곽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잉글랜드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등장을 했는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1066년에 이른바 이제 윌리엄 콘퀘스트 즉 이제 노르망디 공작 기욤이 잉글랜드를 정복함으로써 어떻게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역사가 뒤얽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봉신이었던 잉글랜드 국왕이 오히려 프랑스 왕보다 더 강력했다가, 13세기 초에 이르러서 이제 필립 2세라고 하는 프랑스 왕 때 좀 다시, 쇠약해지는 그런 과정까지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되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노르망디 공작 기욤, 이른바 이제 윌리엄 1세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필립 4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좀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좀 꾸며볼까 합니다. 자, 이 사람의 별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가장 안 좋은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대리석 왕이에요. 대리석처럼 뚱하니 그 다음에 무표정하게 굉장히 무표정하게 있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이제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다가서기 힘든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던 거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강의 계획 안에 이제 설명했던 걸 보면 강력한 국가체제를 만들기 시작한 필립 4세의 통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양사를 알게 된다면 한 번씩들은 이제 들어봤을 만한 아비뇽 교황, 아비뇽 유수라고도 얘기를 하는 아비뇽 교황 체제. 그 다음에 카페 왕조에서 이른바 발로아 왕조로의 교체. 사실은 교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 발로아 왕조 또한 카페 왕조의 반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카페 왕조 맞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 왕조 반계인 이제 발로아 가문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필립 4세의 치세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필립 4세 이전에 이제 13세기 즉 지난 시간에 봐왔던 13세기 초 이후에 1220년대부터 한 1270, 80년대까지 세계를 어떤 세계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것처럼 13세기의 세계를 그냥 유럽이 아니라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딱 단 한마디로 팍스 몽골리카의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고려시대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바로 고려시대인 거죠. 우리나라가 이른바 대몽항쟁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최씨 무신 정권이 들어서 있는 상황. 그때가 바로 이 프랑스에서는 이런 13세기 상황입니다. 몽골 제국이 급격하게 팽창을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큰 제국을 만들어내는데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원나라가 있고 맨 오른쪽에 동쪽으로 원나라가 있고 그 옆에 수많은 이제 칸국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위에 이제 골든 호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킵차크 칸국이죠. 킵차크 칸국, 그 다음에 차가타이 칸국. 사실은 그 위에는 또 오고타이 칸국이라고 있었는데 오고타이 죽고 나서 이제 흡수합병 됐고 맨 서남 쪽에는 일칸국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흔히 요즘에는 이제 중국사에서 이 칸국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울루스라고 하는 서로 연관된 이제 그 체제로 설명을 하면서 주치 울루스, 훌레구 울루스, 차가타이 울루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서아시아까지 원나라의 세력 또는 이제 몽골의 세력이 크게 장악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팍스 몽골리카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유라시아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교통망이 확보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굉장히 활발한 교역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침 이때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는 늘 11세기 말부터 해서 이때까지도 그 예루살렘을 되찾겠다고 하는 십자군이 계속해서 이제 수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아시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고 십자군이 알고 있는 아시아는 바로 여기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밖에 없었는데
13세기 들어와서 몽골이 등장한 이후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아시아 넘어서 저쪽으로 또 다른 세력이 있구나. 저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이 이슬람, 서아시아의 이슬람을 함께 공략하면 굉장히 우리의 소기의 목적, 즉 기독교, 온 세상을 기독교로 만드는 그런 이제 그 목적을 성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방과의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눈뜨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들이 저 원나라까지 이제 갔다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서유럽인들이 아시아에 대거 방문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앞에 있는 카르피니, 루브룩, 오도리코 이런 사람들은 수도사들입니다. 그래서 원나라까지 가서 칸을 아련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기독교 교리가 어떤 것이고 기독교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13세기 말에는 이 수도사들이 이제 이렇게 설교죠. 설교를 하는 도중에 보면은 칸 옆에 고려왕도 있었습니다. 고려왕이었는데 제가 연도를 보니까 그냥 외국 문헌에는 그냥 고려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 오브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연도를 보니까 충수광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충수광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설교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 이미. 자, 어쨌든 그런 이제 일들도 있었고 마르코 폴로 같이 이제 장사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나라부터 해서 저쪽 이베리아 반도에까지 이 팍스 몽골레카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전해 듣기는 하는, 서로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라시아에서 극동 지역과 극서 지역, 그러니까 가장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 그 다음에 가장 서쪽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 까지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제, 요런 것들이죠. 중국에서 명나라에서 만든 대명혼일도라고 해서 세계지도예요. 명나라에서 만든 세계지도. 이 대명혼일도를 바탕으로 해서 고려 직후, 바로 이제 조선 초기, 태종 때 만든 지도가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죠.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지도고,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어느 나라다 이렇게 써 있죠. 아프리카, 유럽, 한국, 그쵸? 조선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조선이. 다른 나라, 유럽에 비해서, 아프리카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만 하면 정말 대단한 나라인 거죠. 아프리카 대륙이 사실은 메르카토르도법에 따르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원래 지구본에 따라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입니다, 사실, 아프리카가. 자, 중국 중심인 건 맞는데, 그 옆에 조선이란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심인 거죠. 우리나라 중심으로 세계 지도를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자, 유럽까지, 아프리카까지 그려져 있는 거죠. 반면에 조금 앞서기는 하지만, 카탈루냐, 그죠?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지금의 이제 바르셀로나 있는 곳이에요. 바르셀로나가 있었던 이 카탈루냐에서는 이 아라곤 왕이 프랑스 왕한테 선물한 그 지도입니다. 지금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는 지도인데, 그래서 이제 명칭이 카탈루냐 아틀라스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는 또 자기네들 중심으로 유럽이 이만하게 돼 있어요. 지도의 절반이 유럽이고, 그 다음 밑에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은 그려놓지는 않았는데, 모르는 거죠, 아직 유럽인들은. 반면에 이제 아시아 지역이 나머지 반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나라까지 나왔느냐?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섬으로 표기된 요 나라, 여기 왕이 한 명 다스리고 있죠. 저기에 보면은 조그만 글씨로 막 뭐라고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카올리라는 나라가 있다라고 써놨어요. 카올리. 우리는 지금 고려에서 코리아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중세에 아니면 이 시대에 고려를 일컫는 말은 카올리예요. 지금도 이제 중국어로 고려라는 말은 카올리로 발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카올리라고 써 있습니다. 카올리의 왕이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하지만, 저쪽 동쪽 끝에 가면 카올리라는 나라가 있다. 고려라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100년 전쟁을 다루는 이 시기에 뭐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를 얘기할 적이는 아니지만 지금 어쨌든 팍스 몽골리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유라시아에 대한 서로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어진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였어요. 13세기는. 자, 이때 이제 뭐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프랑스에서는 두 명의 왕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루이 9세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아들인 필립 3세. 그 다음에 잉글랜드에서는 헨리 3세, 그 다음에 헨리 3세의 아들 에드워드 1세. 그리고 이 시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럽 전체가, 서유럽 전체가 사회적으로 안정화되고 경제적으로는 번영에 접어들고 동방과의 무역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유럽 내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상업혁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뭐 자기네들끼리 봤으니까 혁명이지 사실은 전 세계적인 교역망, 유라시아 전체 교역망에 봤을 때는 이제 막 끼어들어 가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그러니까 필립 4세를 알아보기 이전에 우리가 잠깐 봐야 될 사람이 이제 루이 9세라는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잉글랜드 역사를 하면서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마그나 카르타와 관련된 사람이 바로 잉글랜드에서 이제 이 헨리 3세였어요. 헨리 3세 때 워낙 또 조온의 이제 아들인데 아버지 못지않게 무능하기 짝이 없는 왕이었어요. 또 통치도 되게 오래 했죠. 왕위에도 오래 있었는데 이때 이제 잉글랜드에서는 귀족들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의회 제도가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헨리 3세의 아들인 에드워드 1세 때는 오히려 의회를 이용해서 이 의회와 협조하는 체제를 완성해 나가면서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잉글랜드의 역사는 그 정도로 잠깐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볼 그 나라는 이제 프랑스가 될 테고 프랑스에서도 이제 필립 4세, 그 다음에 필립 4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여러 가지 모티브를 준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였던 이 루이 9세라는 왕이었다는 거죠. 자, 뭐 마르코 폴로의 여행이고요. 이거는 자, 뭐 이게 1330년제 지도긴 한데 이미 13세기에 들어오면 프랑스와 잉글랜드는 요 비슷한 상황에 이제 뭐 국경의 변화는 거의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자, 루이 9세 뭐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립 4세 때 자기의 할아버지를 이제 기념해서 만든 상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자기 얼굴인지 뭐 할아버지 얼굴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할아버지의 이제 그 조부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자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비슷하게 해놓은 걸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 루이 9세는 어떤 사람이냐? 중세,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중세 왕들 중에 가장 모범적인 왕이라고. 중세 왕 하면은 루이 9세 같아야지 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아까 지금 우리가 하이라이트로 삼고 있는 필립 4세라는 왕 때 성자로 시성까지 받아요. 프랑스어로는 별명, 이제 프랑스 왕들 다 별명이 있는데, 저번에 봤던 필립 2세 같은 경우는 영토를 확장시켰다 해서 라틴어 아우게레, 영어로 하면 오그먼테이션이죠. 이런 그 명칭과 관련된 오귀스트. 뭐 우리가 이제 로마 황제 중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같은 뜻입니다. 오귀스트라는 별명이 있다면 루이 9세의 별명은 그래서 세인트예요. 생루이입니다. 생루이 불어로.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세인트 루이스죠. 세인트 루이스는 미국의 도시. 그죠? 맞습니다. 세인트 루이스는 이 사람 이름에서 따온 도시예요. 예전에 거기는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루이지아나 또는 루벨 프랑스라고 불리는 북아메리카 프랑스 식민지였고 그때 당시에 지어진 이름인 거죠. 생루이, 세인트 루이스. 그 루이 9세예요. 루이 9세는 어떤 사람이냐? 너무나 기독교적으로 신실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물론 교황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필립 2세는 이 루이 9세의 할아버지가 또 필립 2세인데 필립 2세는 교황 말을 잘 듣는 그 프랑스 왕이었다면 루이 9세는 이때 당시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신앙심에 있어서 성 프란체스코의 이상에 굉장히 충실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처럼 막 이렇게 권위를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교황권에 대해서는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오히려 성 프란체스코처럼 기독교적인 실천을 하려고 했었던 왕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뭐 이런 뭐 나병 환자라든가 아니면은 거린들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 최근에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했던 거죠. 그죠? 세족식.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보면은 왕이 이제 뭐 농사 짓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가장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뭐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정의로운 왕. 뭐, 자기가 제2의 솔로몬이라고 엄청나게 이제 선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평무사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모든 것을 처리하는 왕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예전에 프랑스 역사 교과서에서 나온 그 이미지 사파입니다. 그죠? 뭐니 해도 이제 루이 9세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가장 이제 특징적인 게 십자군이에요. 십자군을 2번이나 나갑니다. 지난 시간에 제게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질문이 없어서 이제 보너스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 프리드리 2세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이제 막 제 5차 십자군 막 안 나가고 뻗팅기고 제 6차 십자군 나갔는데 뭐 싸우지도 않고 돌아오고, 그래서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는데 루이 9세는 그 프리드리 2세를 보고 에이, 군주가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2번에 걸쳐서 십자군을 나갑니다. 제 7차, 8차 십자군을 바로 이 루이 9세가 이끌었던 거죠. 이거는 실제로 이거는 14세기에 그려진 프랑스 대연대기에 나온 이제 사파 중에 하나입니다. 14세기 그림이라는 거죠, 저거는. 저 책은 지금 영국 대영도서관에 있습니다. 백년전쟁 때 뺏긴 거죠. 7차 십자군. 이제 마찬가지로 이 카이로로 갈까, 예루살렘으로 갈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주저하다가 결국 실패한 십자군이었고, 뭐 실패했지만 뭐 그런 거죠. 프리드리 2세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고, 루이 9세는 실패했어요. 예루살렘의 근처에 가지도 못했고 어떻게든 뭐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와, 그 용기가 가상하고 노력이 가상하다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말년이죠. 말년에 또 한 번 8차 십자군에 나갑니다. 이때는 여기에 있었던 맘루크 왕조를 이 배후에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동생이었던, 그리고 시칠리아 왕국의 왕이 되었던 샤를의 말을 따라서 바로 시칠리아와 가까운 튀니스로 진군을 했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싸워보기도 전에 여기서 여러 가지 풍토병, 좀 배탈이 난 것 같아요. 그죠? 이질 이런 것들에 걸려서 결국에는 여기서 죽고 말았어요. 이게 이제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줍니다. 뭐 기독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라틴 기독교 세계라고 하죠. 서유럽 사람들에게. 아니, 싸우지도 않았어요, 사실. 못한 거죠. 하지만 어쨌든 십자군에 나가서 죽었어요. 대단한 왕인 거죠. 그죠? 한 번 나가는 것도 주저하게 되는데 2번이나 자기가 직접 나갔던 거죠. 자, 이런 이제 뭐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13세기에 가장 번영하고 있었던 프랑스, 이때 이제 막 프랑스에서는 뭐 경제도 번영하지만 이른바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전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 이론을 집대성하는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요때 이제 루이 9세도 중세의 왕으로서 굉장히 큰 명성을 떨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 윤리관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되는 그런 왕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은 루이 9세가 죽고 나서 루이 9세를 따라서 아들도 같이 갔었습니다. 이제 필립 3세라고 하는 이제 왕이 되는데, 뭐 이 사람 때는 뭐 그렇게 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저 아주 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고, 바로 앞에 보는 루이 9세의 손자인 필립 4세 때 프랑스 사회가 또는 프랑스 정치가 굉장히 큰 격변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오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가 이른바 이제 필립 4세가 등장하기 전에 프랑스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라면, 이제 필립 4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요 필립 2세의 별명은 오규스트, 필립 9세의, 아니, 루이 9세의 별명은 그죠, 세인트죠. 필립 4세의 별명은 르벨입니다. 르벨. 여러분들이 벨 하고 들으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미녀와 야수의 미녀죠. 거기서는 라벨이죠. 그죠? 불어로 그냥 미녀라는 뜻입니다. 예쁘게 생긴 사람.
그거 남성형이에요. 르벨. 프랑스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남성형은 보 아닌가? 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모음 앞에서는 벨이란 말로 쓰게 되고 이 사람 때는 중세 프랑스어서 그런지 보라는 말 대신에 벨이란 말을 이제 쓰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은 영미권에서는 이제 영어로는 필립 더 페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페어라는 말이 이제 잘생겼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죠? 옛날에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하면서 영어권 책을 번역을 하면서 왕한테 미남왕이라는 말을 붙였겠어 라고 하면서 이 페어를 공정왕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필립 공정왕. 아닙니다. 공정이 아니라 미남왕입니다. 미왕, 미려왕 또는 미남왕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잘생겼나요? 진짜 잘생겼을까?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사실. 이건 사실은 이제 죽었을 때의 모습을 시신을 보고 이제 그 깎은 그 횡화상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 한창 잘 나갈 때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진 않아요, 사실은. 사실 이때 르벨이라는 말은 잘생겼다, 아름답다 이런 뜻보다는 원래 한자어로도 아름다울 미자가 풍요로움을 뜻하죠. 그죠? 흔히 얘기하기를 양과 클때자가 합쳐진 거죠. 투실투실한 양,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도 벨, 아름답다는 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뜻하는 그런 말인 거죠. 즉 필립 4세 때는 왕이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프랑스가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융성했던 전성기였다는 거죠. 그 정점이었어요. 필립 4세 때가. 미리 얘기를 들으면 필립 4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대기근이 몰아치고 그리고 한 30년 지나고 나서 그 유명한 흑사병이 오게 됩니다. 인구의 급감, 사회 경제적인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몰아치는 시기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필립 4세가 다스리던 1275년부터 1314년까지가 중세 프랑스의 전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필립 4세는 치세 전 시기에 걸쳐서 가장 큰 이제 그 일관된 정책을 밀고 나갑니다. 그게 뭐냐? 정치적 목적은 아젠다죠.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정치 아젠다예요. 자, 그 말은 뭐냐? 렉스 프랑키아이 임페라토르 인 레그노 수오. 이 말은 사실은 앞에 할아버지 때인 루이 9세 때 법학자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프랑스 왕은 자신의 왕국에서 황제다라는 뜻이에요. 자, 황제다. 황제라는 말이 아니 왕이 황제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뜻보다는 이 황제라는 말이 상징하는 건 임페리움이라고 하는 최고 주권을 발휘한다는 뜻이에요. 즉 최고 주권자가 되겠다는 뜻이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프랑스 왕국 바깥에서 왕보다 더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교회의 황제, 즉 교황이라던가 아니면 여전히 그런 보편적인 로마 제국 황제권의 어떤 끄트머리를 붙잡고 있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권이나 어쨌든 이러한 보편적인 황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땅에선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프랑스에 오면 무조건 프랑스 왕이 황제고 너는 더 이상 황제가 아니야. 이 얘기예요. 두 번째, 프랑스 내에서는 프랑스 왕이 최고의 명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권력자들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가지가 뭐예요? 자, 보편적인 교황권과 투쟁하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지방 세력. 여기에서는 이때 당시 가장 중요했던 이제 플랑드르라고 하는 지역이 되는데 지금 벨기에 남부 지역이 되는 거죠. 이쪽 지역을 장악하는 것. 이게 이제 정치적 목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또는 제가 잘못 썼네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중앙 집권적인 왕권에 대한 개입, 도전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이런 그 자체 내에서 프랑스 왕이 독립된 주권자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지금의 근대 국가의 주권 개념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주권 개념, 그죠?
우리나라는 조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청나라와의 관계가 완전 완벽한 주권 관계가 아니죠. 1대1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조건 관계에서는 이런 개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주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중세부터 기원을 둔 유럽만의 독특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근현대의 모든 여러 가지 제도나 이 제도와 결부된 개념들은 사실은 유럽만의 특수한 그런 이제 개념들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근대를 알기 전에 중세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근대만 서양의 근대만 우리에게 이제 영향을 미친 거는 서양 근대니까 서양 근대만 알면 되지. 서양 근대 열심히 가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중세 때부터 봐야, 그리고 고대 때부터 봐야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나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필립 4세의 꿈이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필립 4세의 이제 그 의도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였던 루이 9세 때 이제 이루고자 있었던 어떤 천명을 이제 자기는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자 했던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필립 4세가 있었을 당시 프랑스의 상황은 지방 분권적인 전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각 지방에서 제후들, 영주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의 이제 그 사법권이나 행정권을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입법권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게 이제 바로 프랑스에서 그 유명한 퓨더리즘, 봉건제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죠? 이걸 왜 봉건제로 번역했는지 19세기 말 일본 학자들이 굉장히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봉건제는 주나라 봉건제예요. 여기서 있었던 퓨더리즘은 그 주나라 봉건제와 전혀 다른 것인데, 메이지 유신 때 퓨더리즘이란 말을 그 일본 학자들이 봉건제라고 번역한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세계사 배울 때 항상 학생들 힘들게 봉건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주나라 봉건제가 있고 퓨더리즘이 있다. 둘이 다른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원래 주나라 봉건제와 퓨더리즘은 다른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이제 전통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루이 9세가 나름대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정당성을 왕권에게 집중시키는 역할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중앙집권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고, 필립 4세는 이 할아버지의 윤리적, 기독교적 이런 정당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그 명분을 바탕으로 좀 굉장히 강력한 중앙집권, 제도적인 중앙집권을 구축했던, 그래서 원성이 자자하게 되는 그런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필립 4세에게 모자랐던 거는 돈이에요. 재정입니다. 자, 프랑스, 이때 당시 프랑스뿐만 아니라 거의 많은 나라들에서 중앙집권적인 왕권이 약한 상황에서, 잉글랜드는 예외예요. 우리가 저번에 봤다시피 플란테저넷 왕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막강한 이제 과세권을 휘두르다가 결국에는 이제 의회 제도로 간 거죠.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 걷지 마 이렇게 됐던 건데, 여기는 그런 거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런 세금을 걷어본 적이 없어요. 프랑스에서조차도 내가 왕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나한테 세금을 내라. 이거 못하는 거예요. 왜? 지방 분권이니까. 각 지역의 제후들은 자기 땅에 나오는 땅에서 영토에서, 영지에서 세금을 걷지만 프랑스 왕은 왕령지에서만 거둘 수가 있어요. 자기 왕령지에서만. 왕령지도 자기가 어떤 공작이나 백작에게 다시 분봉을 한 경우에는 자기가 과세권을 지니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필립 4세는 여러 가지 중앙집권적인 왕권을 확립해 나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또 전쟁도 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서로 누가 먼저냐가 되는 거죠.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얻으려면 전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필립 4세는 가장 이때 당시에 프랑스에서 융성한 지역이었던, 그렇지만 가장 작고 파리에서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던 플랑드르를 확실하게 잡아내려고 이제 군사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죠. 플랑드르는 요 지역이죠. 여기 브리에, 헨트, 요 있는 이 지역이 바로 플랑드르입니다. 북해 또는 그 발티해 교역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었던, 그 다음에 잉글랜드의 양모들을 수입을 해서 모직물을 만들어냄으로써 제조업에서도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었던 지역이었고, 땅은 작지만 굉장히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파리랑 가장 가깝고 가장 부자고, 확실하게 장악함으로써 플랑드르의 부를 왕실 재정으로 돌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플랑드르에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과도한 조치를 하게 되고, 플랑드르는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플랑드르 백작은 물론이거니와 도시사회 전체가 이제 왕권에 대항해서 저항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이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 프랑스 왕국인데, 프랑스 왕국인데 왜 프랑스 왕의 말도 안 듣고 여기는 뭐 저렇게 지멋대로인가? 요 비슷한 상황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과 홍콩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홍콩 중국이죠. 그렇죠? 하지만 준자율적인 그런 이제 권리를 지니고 있던 것이었죠. 그런데 마음대로 못했던 거죠. 그러나 힘으로 밀어붙인 거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플랑드르와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플랑드르와 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왕령지 수입만으로는 이 막대한 부를 갖고 거세게 저항하는 플랑드르를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필립 4세가 전국에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의 전쟁이야. 나만의 전쟁이 아니야. 니네들도 다 같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공동의, 레스푸블리카란 말을 씁니다. 로마 때 썼던. 공화정이란 뜻이죠. 공공의 것이란 뜻이에요. 이 전쟁은 공공의 것이야. 그러니까 니네들도 십시일반에서 돈을 내. 처음으로 필립 4세 때 국가 조세가 걷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복자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이른바 이제 영국에서 의회의 과정을 통해서 걷는 과세인 것처럼 프랑스에서도 이런 이제 신분회의에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내는 이런 이제 국가 조세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게 내 욕심만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프랑스의 영광, 우리 레스푸블리카, 우리 공공의 것을, 물론 진짜 우리가 공화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 공공의 것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라고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선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필립 4세가 써먹는 그런 선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십자군. 아니, 이게 무슨 십자군입니까? 플랑드르가. 근데 십자군을 써먹어요. 논리는 너무나 단순 명쾌합니다. 뭐 십자군의 역사를 좀 본 분들은 알겠지만 십자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항상 프랑스였어요. 1차 십자군 다 프랑스 제후들이었어요. 2차, 3차, 뭐 하여간 뭐 6차, 뭐 그 6차였던 이제 프리드리히 2세 나갔던 거 빼놓고는 늘 프랑스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십자군에 어떻게 보면은 뭐 미친 나라예요. 심지어 이슬람에서는 아예 십자군이라는 말을 안 부르고 프랑키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인들이란 뜻이에요. 십자군. 뭐 영국에서 왔든 독일에서 왔든 프랑키예요. 대부분 프랑스 사람들이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프랑스와 십자군의 이 끈끈한 관계를 이용해 먹는 거죠. 자, 프랑스의 군대, 프랑스의 국왕군은 그래서 십자군이에요. 거꾸로 되는 거죠. 십자군의 대부분은 프랑스 왕의 군대가 되는 게 아니라 프랑스 왕의 군대는 무조건 다 십자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십자군이니까 우리 모두 대의를 위해서 전국 과세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플랑드르는 이단이 되는 거죠. 그죠? 왜? 이때 이제 루이 9세가 동원이 됩니다. 성자왕이었던, 그래서 가장 신성한 혈통을 갖고 있는 카페 왕조에 대항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신성한 프랑스 왕. 그 신성한 프랑스 왕에 거역하는 것은 기독교에 저항하는 거고, 그래서 이단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때 이단 신문관으로 유명했던 베르나르 기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장미의 이름 보면은 아마데우스에서 살리에리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베르나르 기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입니다.
그 베르나르 기라는 사람이 실제로 플랑드르로 가요. 그래서 니네들 다 이단이니까 프랑스 왕 말 들으라고 이런 얘기합니다. 뭐 이런 에피소드까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과세의 명분이 생기죠. 사실은 이제 봉건제, 퓨더리즘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전통적으로 13세기까지 프랑스 왕은 자기 영지에서만 나오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고 남으면 자기 봉신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가 기본적인 윤리였어요.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왕이 자기 봉신들로부터 여러 물질적인 도력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군이었어요. 십자군은 왕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봉신들도 같이 십시일반해서 나가야 된다. 그걸 다시 써먹는 거죠. 명분상으로는 가장 신성한 왕권, 여기에 도전하면 이단 또는 이교도,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십자군을 이용함으로써 이제 그 국가 재정을, 전쟁을 위한 재정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때부터 이제 막 그 국가 이데올로기, 그 키케로 뭐 이런 사람들 막 뒤져나가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 조국을 위한 죽음. 프로 파트리아 모리. 조국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다시 쓰이는 거죠. 로마 때. 자, 그러면서 또 프랑스는 지상낙원이고 제2의 예루살렘이고 등등등 기독교에 편승한 국가 이데올로기가 이때 필립 4세 때 굉장히 크게 선전이 됩니다. 물론 이제 선전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은 건 아니죠. 그죠? 다 믿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선전을 이제 펼쳤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플랑드르 지역에 대한 장악에 성공을 합니다. 필립 4세가. 또 이제 프랑스 왕국 전체에 걸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끈질기게 프랑스 왕권에 저항했던, 우리가 지난번에 그 부빈 전투 때도 플랑드르에 있는 귀족들이 영국,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잉글랜드와 붙어서 프랑스랑 싸웠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플랑드르예요. 그 플랑드르가 끝까지 이때까지 저항을 했던 건데 결국에는 이때 고개를 숙이게 됐던 거죠. 물론 이제 플랑드르도 이제 좀 나누어서 생각하면 귀족 세력들은 프랑스 왕에게 일단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도시민들은 아직 그러지 않고 더 계속해서 기회가 되면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내적으로 프랑스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세력은 이렇게 해서 눌러버렸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교황과의 투쟁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임페라토르가 되기 위해서, 그죠? 자기 인수오 레그노에서 임페라토르가 되기 위해서 보니파키우스 8세, 어떻게 보면 유럽 전체에 걸쳐서 영적으로 보편적인 황제권을 갖고 있다. 원래 이제 빠빠라고 하죠. 그 라틴어로 교황이란 말은. 근데 그 빠빠라는 말을 누가 번역했는지 진짜 잘 번역했습니다. 교회의 황제란 뜻이죠. 포로마 황제의 뒤를 이었는데 영적으로는 교황이, 세속 권력으로는 뭐 무슨 카를로스 제국이나 아니면 신성 로마 제국이 그걸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영혼이 육체보다 위에 있으니까. 영혼이 육체를 조종하는 거니까, 통제하는 거니까 영적인 권력, 황제권을 얘기하는 교황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단은 명분상으로는 가장 강력했던, 가장 상위에 있는 권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교황은 이래라 저래라 했던 거예요. 그죠? 자, 이때 이제 교황이 누구냐면 아까 잠깐 필립 4세와 함께 봤었던 보니파키우스 8세라는 사람입니다. 보니파키우스 8세. 이탈리아식 라틴어로는 보니파치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정통 라틴어로 얘기하면 보니파키우스 8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보니파키우스 8세와의 투쟁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누구냐? 본명은 베네데토 까에탄이라는 사람이고 이때까지 있었던 역대 교황들, 아마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황의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보편적인 교황의 최고 우위권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일단은 보니파키우스 8세 때까지 이 사람이 가장 강력한 교황권을 주장한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없습니다. 왜? 그 다음이 바로 아비뇽 교황이고 교회 대분열이고 르네상스 교황, 진짜 그냥 중부 이탈리아 지방 군주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현대의 교황이에요. 그죠? 보편적인 교황권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보니파키우스 8세가 되는 거죠.
자, 이 사람과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필립 4세가 분쟁을 이제 일으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밑에 있는 분쟁의 쟁점. 자,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인 출신의 성직자는 프랑스 왕의 신하인가, 교황의 신하인가? 프랑스 왕의 사람이냐, 교황의 사람이냐? 자, 너는 어떤 정체성이 더 우선하는 거야? 라는 거죠. 자, 프랑스에 있는 성직자. 원래 13세기까지의 논리대로라면 성직자는 모두 다 교황의 사람들이에요. 어느 지역 출신이든 어느 국적을 갖고 있든 간에 일단은 교황의 사람입니다. 거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왜? 무슨 소리야?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 왕의 신하지.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그거 그대로 가는 겁니다. 프랑스 영토 내에서 프랑스 왕이 최고 주권자라는 얘기를 사람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두 사람 이렇게 있었고, 자, 첫 번째 분쟁 1296년에 일어납니다. 이 1296년에 일어났던 이 분쟁은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던 플랑드르와의 전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 필립 4세가 성직자한테도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이제 뭐 프랑스 혁명 생각하면 언제요? 1789년 5월 5일 이른바 3부에 저는 이제 총신분회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부르주아들은 돈을 내는데 성직자랑 귀족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면세 특권이 있다. 이거였죠. 자, 그거는 17, 18세기에 그렇게 타협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원래 중세 때는 성직자와 귀족들에게도 세금 걷었습니다. 자, 성직자한테도 세금을 부과해요. 야, 십자군 나가는 건데 성직자도 돈 내야지. 그러면서 프랑스 내에 있는 교회들에게 십자군세를 부과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보니파키우스 8세가 교회와 성직자는 나의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네가 세속 권력자가, 세속 군주가 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세금을 거두느냐?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어떻게 기독교 세계가 이루어져 왔는지 모르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제동을 겁니다. 필립 4세가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가 되는 거죠. 뭐냐면 금수 조치를 걸어버려요. 자, 지도를 보게 되면 아까 요 지도를 다시 봅시다. 프랑스는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 유럽에서 농업 생산물이 가장 풍부한 나라예요. 프랑스는 아무리 경제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자기 내 기본적인 농산물 버틸 수가 있어요. 기본 먹고 사는 거니까, 그죠? 이때는 더해요. 유럽 전체에 걸쳐서 가장 풍성한 그 먹거리를 생산하는 지역이었어요. 뭐 실제로 보게 되면 지리적으로 보게 된다면 다 산악지대인데 프랑스만 가운데 평야예요. 알프스랑 여기 중앙 산악지대 빼놓고는 다 평야입니다. 자, 이 풍부한 먹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갔던 거예요. 이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딱 여기 론강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를 딱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 모든 거 다 막아. 로마에서는 이 교황들이 얼마나 굉장히 화려하게 풍성하게 모든 걸 누리고 살고 있었는데 다 이제 프랑스에서 오는 게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탈리아, 프랑스 교육이 활발했으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성자 프란체스코라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프란체스코가 된 이유가 아버지가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프랑스와 교역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프랑스 덕택에 내가 부자가 됐어. 우리 아들 이름을 프랑스 사람 이름으로, 프랑스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야지. 프렌치란 뜻이에요, 프란체스코가. 그 정도로 이탈리아 사람 중에 프랑스와 교역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만큼 교역이 중요했고. 근데 필립 4세가 이걸 닫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물건이 부족한 겁니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교황을 외쳤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뭐가 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아,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자, 그러니까 그것도 뭐 교황이 또 이렇게 군대가 있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말만 이렇게 크게 소리 뻥뻥 치는 거지. 뭐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군대가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니파키우스 8세는 이제 머리를 굴리죠. 아, 안 될 것 같은데 무리하게 하지 말고 필립 4세랑 좋게 지내는 게 좋겠다. 그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자, 이번만 예외적으로 과세를 인정해 주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자, 그리고 한번 통 크게 한번 더 나갑니다. 자, 우리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니네 할아버지도 성자로 시성해 줄게. 아까 얘기했죠. 루이 9세 이제 성자로 시성된다고. 바로 이때 요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루이 9세가 심지어 그 가톨릭 교례를 집대성한 아퀴나스보다도 먼저 성자로 시성이 됩니다. 1297년에 타협의 결과로. 자, 근데 이거는 필립 4세한테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프랑스 왕권의 신성화 작업이 요거 이후로 가속화됩니다. 거봐, 우리 할아버지 성자야. 근데 할아버지 개인만 성자인 게 아니라 카페 왕조 전체의 혈통에는 성자의 핏줄이 흐르고 있는 거야. 신성한 왕권인 거야. 이 이데올로기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반박을 못 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296년에서 1297년까지 있었던 1차 분쟁은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플랑드르와의 전쟁이 이루어졌었고 결국 이제 필립 4세가 이제 승리를 거두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플랑드르와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 하도 세금도 많이 걷고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악명을 떨치게 되니까 뭐 프랑스 전역에 걸쳐서 필립 4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소리가 이제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무뚝뚝하고 냉혹하고 그런 왕으로 이제 명성을 떨쳤어요.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파리 시내에서, 그러면 뭐 파리 시내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지금에 비해서. 뭐 물론 당시 유럽에서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 보면 되게 작은 도시인데 어쨌든 파리에서 술을 굉장히 잘 먹는 술고래 아저씨가 하나 있었는데 야, 여기 있는 술 다 가져와봐. 내가 다 마실 수 있어. 막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뭐 그런 호기를 부리는 분이 있잖아요. 뭐 어디 가서 다 뭐 맥주 다 갖고 와. 뭐 이런 사람들. 자, 그게 필립 4세 귀에 들어간 거예요. 풍기문란이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 그래서 진짜 다 먹을 수 있어? 그래 놓고 이제 발에다 돌 묶어 놓고 자, 세네강도 다 마셔봐. 세네강에 빠뜨립니다. 세네강이 그 사람을 잡아먹었죠. 뭐 이런 거를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왕으로 이렇게 이름이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1302년에 저기 남부지방에 베르나르 세세라고 하는 그 성직자가 있었는데 필립 4세를 막 악말하고 막 그러고 다녔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게 또 필립 4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야, 이리 와봐. 이렇게 된 거죠. 남부의 그 프랑스 남부지방에 있었던 관리를 통해서 파리로 데리고 와. 재판받게 해야지. 국왕모독이야.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프랑스 왕을 욕해도 그게 귀에 들어가는 경우도 별로 없었고 그렇다고 한들 여러 중간 단계들이 있어요. 이 사람 성직자인데다가 지방 세력도 있고 그런데도 이런 걸 파리까지 불러오게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왕권이었던 거죠. 그죠? 소환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시 또 로마로 갑니다. 보니파키우스 8세가 딱 듣죠. 뭐라고? 아니, 세속군주가 세금 걷는 것도 모자라서 성직자를 재판하겠다고? 성직자에 대한 재판권은 교황에게 있습니다. 로마로 가야 돼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만약에 만약에 왕을 욕해서 왕에게 뭐 여러 가지 국왕 모독을 했다 할지라도 교황이 너의 국왕한테 국왕 모독을 하니? 라고 하면서 혼내키는 거지. 국왕이 직접 재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필립 4세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필립 4세는 불러왔던 거죠. 자, 보니파키우스 8세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야, 더 이상 못 참겠어. 그죠? 저번에 한번 봐줬고 잘 지내보자고 내가 할아버지까지 성자로 시성을 해줬는데 1억이야. 그러면서 정말 도대체가 들어먹지 못하는 왕이군. 파문을 해야겠다. 파문장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교황의 보편적인 우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제 그 교황령을 반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립 4세는 개별적인 국가 주권. 그렇죠? 프랑스는 프랑스야. 우리는
보편적인 제국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잉글랜드는 잉글랜드고 독일은 독일이고 이탈리아는 이탈리아고 그런 각자 왕국들이 연합해서 우리 기독교 세계를 이루는 거지 우리가 뭐 황제 휘하에 다 있어야 돼?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때 당시 프랑스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때 최초로 모든 신분들이 모이는, 신분별로 따로따로 모이는 게 아니라 모든 신분이 모이는, 그 다음에 전국에 걸쳐서 모든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이는 총신분회의라는 것을 소집합니다. 자, 이게 이제 불어로 에따 제네호, 영어로 이제 제너럴 이스테이츠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글자체가 지원이 안 돼서 여기 액센트가 빠졌습니다. 그죠? 에따 제네호, 보통 우리나라에서 삼부회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삼부회 여러분들 그 위키 백과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삼부회. 그리고 일본어로 바꿔보십시오. 똑같이 삼부회라고 돼 있어요. 일본어인 거죠, 삼부회라는 말. 일본 사람들이 만든 개념인데, 아니, 그 개념이 잘 맞으면 써도 되죠. 잘 안 맞아요. 왜? 이때 당시에 모든 전국에 걸친 모든 신분이 다 모인 건 이게 처음이긴 해요. 하지만 지방별로 신분회의가 있었고 1, 2신분만 모이는 경우도 있었고 3신분만 따로 모이는 경우도 있었고 2신분만 따로 모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이제 신분이 이제 에따라는 말로 스테이트란 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상태라는 거죠. 어떤 신분 상태. 자, 그런데 그런 개별적인 모든 신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제너럴하게. 그죠? 제너럴하게 다 모이는 신분회의. 말 그대로 제너럴, 총사령관이잖아요. 그죠? 총신분회의죠. 그죠? 3부회가 아니라. 3부가 다 모인 적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자, 오히려 정확한 번역어입니다. 총신분회의. 1302년에 총신분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자, 이건 무슨 소리냐? 지역별로 이루어져 오던 신분회의를 국가 전체로 확장을 해서 성직자, 귀족, 도시, 전국에 걸친 이 세 신분 대표들을 모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302년에 지금 파리에 가면 이제 시떼섬이라고 옛날에 왕궁이 있었던 그 섬에 사람들 다 모이게 해서 수백 명을 모이게 해서 결정한 게 뭐냐면 야, 보니파키우스 8세 2단인 것 같아. 교황이 2단이래요.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 네가 뭔데 교황을 2단이라고 해? 나 제일 신성한 왕이잖아. 그죠? 거꾸로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지난 시간하고 뭐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필립 2세는 교황 말을 잘 들어서 신성한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장 기독교적인 왕이라는 타이틀을 땄고, 루이 9세는 교황이 아니라 성 프란체스코의 이상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뭐 신성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그냥 가장 신성하니까 교황도 너 2단이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교황이 2단인 것 같아서 응징을 해야겠어. 자, 가장 대표적으로 걸고 넘어졌던 게 이거예요. 왜? 이거는 횡화상이에요. 무덤에 있는 무덤 관뚜껑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위에서 이렇게 찍은. 이거는 커다란 아치형 그 개선문 같은데 위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다 숭배하는 그 관점으로 보니파키우스 8세를 보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로 걸고 넘어져요. 우상숭배, 기독교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경멸하는 거죠. 그죠? 지금도 뭐 그렇지만. 아니, 교황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 십자가를 걸어놔야지 왜 자기를 걸어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단으로 응징을 해야겠다. 자, 그리고 이 제너럴 이스테이츠가 보여주고 있는 건 국왕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한 프랑스의 통합력을 과시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게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맨날 서양사, 세계사 교과서 보면은 맨날 나오는 그놈의 카노사의 굴욕.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분열되지 않았어. 하나로 국왕을 중심으로 세 신분이 프랑스 전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1303년에 9월 7일. 이때 프랑스의 국상, 이제 제가 그냥 국상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뭘로 번역을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맨날 사극 보면은 왕 밑에 맨날 국상이 나오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국상이 맞는 것 같아요. 옥새 상서죠. 도장 찍는. 자, 기욤 드 노가레라는 사람이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이탈리아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로 왜 갑니까? 갔더니 이제 교황이 없었어요. 누굴 만나냐?
그 보니파큐스 8세가 카에타니 가문이에요. 아까 이제 베네데토 카에타니라는 이름이라고 했었죠. 카에타니 가문의 적수였던, 여기도 로마에서 교황이란 자리를 두고 여러 귀족 가문들끼리 서로 암투를 벌이고 경쟁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가장 적수였던 사람이 꼴로나 가문이에요. 꼴로나 가문과 연합합니다. 만납니다. 악수하고, 교황이 없는데, 교황 저 남쪽에 아난이라는 곳에 지금 휴양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꼴로나 가문의 수장과 함께 아난이라는 별장으로 쳐들어가서 둘러싸고 막 침입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니파큐스 8세한테 꾸짖죠. 교황 똑바로 하라고. 그리고 기욤도 노가래가 한 건 아니지만 이 꼴로나 가문 측에서 교황한테 그때 쌓였던 여러 가지 원한을 분풀이를 하게 되는 거죠. 뺨을 때립니다. 근데 그걸 손으로 안 하죠. 기사들이니까 그 금속으로 된, 철로 된 그 장갑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이때 교황의 나이가 70 몇 세였어요. 72세인가 3세인가. 맞고 기절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는데? 최고의 교황권을 외쳤던 사람인데 땀따게 맞고 쓰러진 거예요. 혼절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굴욕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10월 달에, 한 달 있다가 10월 달에 화병으로 죽어요. 보니파큐스 8세는. 자, 그 이후의 역사를 넘어가기 전에, 그죠? 우리에게 잠깐, 여기서 잠깐. 아니, 교황권은 도대체 뭡니까? 파문장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궁금해하던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있지도 않은 거죠. 파문장이 뭐예요, 도대체? 제일 웃긴 게 그거죠. 카노사에 굴욕하니까, 아니, 그 강력한 진짜 군대를 갖고 있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파문장이란 종이 한 장에 막 냉큼 달려와서 그냥 석고대죄를 한 거예요. 거친 옷을 입고 그 추운데 포도타 하나 입고 3일 동안 뭐 석고대죄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파문장을 걷어들였어요. 뭐길래 도대체 무슨 좀비인가요? 강시가 다가오면 무슨 부적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이거는 이렇게 된 데는 우리가 이제 이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사람, 예전에 이건 11세기 말 사람인데 이때 상황을 잠깐 참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교황권을 막 세우기 시작했던 교황이에요.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반포한 교황 교서, 딕타투스 빡바이라는 이제 그 문서가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자, 빠빠라는 말이 이제 뭐 교황이란 뜻이죠. 그죠? 이때 당시 이 빠빠라는 말은 모든 그 주교나 대주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말인데, 야, 빠빠라는 말은 이제 나만 쓸 거야. 니네들은 쓰지 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뭐예요? 딕타투스. 여러분들이 영어로 받아쓰기를 뭐라고 합니까? 딕테이션이죠. 그죠? 자, 이 내가 얘기하는 거는 너희랑 다이얼로그나 컨버세이션이 아니야. 딕테이션이야. 답만 말고 그냥 잘 받아 적어. 이 뜻이에요. 딕타투스 빠빠이는. 일방적인 교황의 독재권, 이른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독재권, 딕테이터죠. 그죠? 이거를 확립하기 위한 문서예요. 반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은 뭐 황제를 폐위할 수 있고, 지방에 있는 뭐 성직자들 다 교황 말 들어야 되고, 니네들 멋대로 뭐 하지 말고, 내가 나 혼자만이 신의 대리인이고, 이 얘기는 이제 동로마 제국도 무시하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러면서 이제 교황권을 확립하고 있었고, 이때 이제 여기에 저항했던 게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하이니 4세였던 거죠. 하이니 4세 지난번에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누구예요? 헨리 1세의 딸 마틸다의 남편이 헨리 5세였고 그 헨리 5세의 아버지가 헨리 4세입니다. 아니, 하이니 4세입니다. 아니, 하이니 5세, 하이니 4세인 거죠. 자, 이 하이니 4세가 여기에 저항했으나 이 사람이 너 파문할 거야 라고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달려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파문이 뭐길래? 그때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흔히 이제 중세에 맨날 다루는 정치 사상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이것만 얘기해요. 교황하고 황제가 대립했다. 성속 권력 갖고 대립했다. 그게 가능한 건 이것 때문이에요. 지방 제후나 도시들 때문이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의 특수성. 프랑스는 가장 극심하게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져서 피달리즘이라는 걸로 갔지만 독일도 마찬가지로 큼직큼직하게 지방 제후들과 여러 도시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지방 분권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었던 곳이에요. 자, 여기서 황제에게 모두 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귀에 박으면서 어물쩡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럴 때 교황이 황제한테 파문 딱 내리면 파문이 뭡니까? 넌 더 이상 기독교인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유일신을 이제 그 숭배하는 종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독교랑 이슬람교죠. 유대교도 있지만 같은 신모시죠. 같은 신이에요, 다들. 그죠? 이슬람교에서는 기독교 믿어도 돼요. 이슬람교 믿지 않는다고 인간 취급 안 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에서는 뭐예요? 너 기독교인 아니야 그러면 넌 인간 아니란 소리예요. 인간도 아닌 게 무슨 황제를 합니까? 그럼 이제 지방 제후들이 황제한테 반란이나 반역을 일으켜도 그건 더 이상 반란 반역이 아닌 거예요. 정당한 정치적 응징이 되는 거죠. 종교적 또 응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십자군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는 그런 저항이 되는 거예요. 황제는 모든 신성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성 로마 제국은 제국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명나라나 당나라나 아니면 무굴 제국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만 제국이에요, 그냥. 신성 로마 제국을 정의하는 세 가지 주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신성하지 않고 로마와 상관이 없고 제국이 아닌 곳입니다.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는 개별적으로 가서는 자기가 격파할 수 있지만 얘네들이 떼거지로 모여서 너 황제, 인간도 아닌데 무슨 황제야, 기독교인도 아닌데 무슨 황제야 라고 덤벼들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파문장 나가자마자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파문장 걷어주세요. 그래서 가서 석고대제를 한 거예요. 자, 교황권의 기반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되게 영적으로 뛰어나고 신의 선택을 받았고 자꾸 하는데 실질적인 기반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지방분권화예요. 지방분권 갖고 이른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의제의를 통해서 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프랑스를 봅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분열 안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프랑스는. 몇백 년 전, 한 200년 전, 300년 전 독일에서는 지방 분열되어 있으니까 황제한테 파문 내리면 들고 일어났어요. 필립 4세한테 파문 내린다고 하는데 별 움직임이 없어요. 대신에 오히려 필립 4세가 다 끌어모으죠. 니네들 나 지지하지? 내 이단이 교황은 이단인 것 같아? 내 프랑스와한테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는 걸 과시한 거고, 이러한 상황에서 파문장이라는 건 아무 쓸모도 없는 그냥 종이 쪼가리입니다. 교황의 파문이라는 건 더 이상 먹히잖아요. 하나로 통합된 국가에서는. 자, 그러니까 보니파키우스 8세가 말로는 내가 제일 강력한 교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질적인 기반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죠? 자, 그 결과가 바로 아비뇽이에요. 아비뇽 교황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교황들이 있었는데, 자, 보니파키우스 8세 다음에 교황 한 명이 선출이 됐었는데 금방 일찍 죽게 되고, 이제 프랑스 사람으로 교황이 선출됩니다. 이제 추기경이 다 프랑스 사람으로 메워지게 되고, 그 프랑스인 추기경들이 프랑스 사람을 또 교황으로 뽑아요. 자, 그리고 보니파키우스 8세가 죽은 뒤에 로마에서는 내전이 일어납니다. 아까 카에타니 가문, 그 다음에 콜로나 가문 중심으로 해서 내전이 일어나게 돼요. 외지인이 로마로 가서 교황 하겠어요, 그거? 못 가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남부지방을 전전하면서 다니다가 결국에 이제 정착하는 곳이 프랑스 국경이에요. 여기 이제 프랑스의 론강이 흐르고 있는데, 론강이 이제 국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도 프랑스인데, 예전에는 이제 중세 때는 여기까지가 이제 국경이었던 거죠. 론강 바로 건너서, 이 아비뇽이란 도시에, 강을 끼고 교역 도시를 하고 있었던 아비뇽이란 곳에 교황이 정착을 하게 됐던 거죠. 자, 명목상 프랑스 왕국은 아니에요. 프랑스 왕국에 속하게 되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
지금 프로방스는 지금 프랑스지만 예전에는 신성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곳이고 여기 신성로마 제국의 도시였던 아비뇽에 정착하는 거죠. 명목상으로 해서 신성로마 제국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때 프로방스 백작이 프랑스 반개 가문이었던 그 앙주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또 실질적으로는 프랑스의 보호를 받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아비뇽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고 프랑스 왕의 영향력 아래 교황권이 종속되기 시작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아비뇽 교황궁이에요. 요새 같죠? 왜 이렇게 됐냐? 좀 있으면 터질 100년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요새처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앉았던 교황들은 여러 하여간 뭐라고 해요? 11조도 걷고 또 11조뿐만이 아니라 면벌부 이런 것들 판매하면서 굉장히 이제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황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자,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초기 아비뇽 교황이에요. 이게 이제 클레멘스 5세, 프랑스 사람. 요하네스 22세랑 베네딕투스 12세 같은 사람들은 이제 프랑스 왕의 완전히 종속된 사람들이라고 하지는 할 수 없는데, 저 클레멘스 6세라고 하는 사람 때부터는 완전히 프랑스 왕권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교황이 되기 전에 프랑스 왕실에서 여러 대신들을 역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황인데 예전 같았으면은 어쨌든 서열상 교황 밑에 왕이 있는 건데 이때 가면 뭐가 돼요? 서열상 교황이라고 여전히 이제 왕 위에 있는 걸로 대접은 해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밑에 있었던 애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 왕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이런 이제 아비뇽 교황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립 4세는 자기의 소기의 성과,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대내적으로 더 이상 프랑스 왕권에 덤빌 만한 지방 세력이 없어요. 대외적으로도 교황도 프랑스 왕의 꼭두각시로 만들어 놨어요. 그죠? 자, 요 그림이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족 사진이에요. 프랑스 왕실의 가족 사진. 가장 중요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이 채색화가 들어가 있는 게 깔릴라와 딥나라고 하는 우화집의 맨 권두화인데, 깔릴라와 딥나가 어디서 온 거냐면 이슬람 지역에서 온 우화집이고, 원래는 인도에서 왔어요. 인도의 판차탄트라라고 하는 우화집. 그게 이슬람으로 건너와서 이 시기에 유럽으로 온 거예요. 에스파냐를 지나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모략들을 담고 있는 그런 이제 우화집이죠. 여우 이야기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프랑스 왕 필립 4세. 필립 4세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루이, 둘째 아들 필립, 막내 아들 샤를. 그 다음에 동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또 샤를. 그 다음에 딸 이사벨. 자, 그런데 가운데는 프랑스 왕이니까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양옆에 이 두 사람은, 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게 되면 프랑스 왕실의 상징인 백합 문양, 프랑스 왕이니까, 그죠? 사자가 달린 이렇게 그 왕자에 앉아 있고 그 옆에 앉아 있는 거, 요건 뭘까요? 이렇게 나바라라고 하는 왕국, 즉 루이 10세는 나바라 왕국의 왕이었어요. 왕세자가 다른 나라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에스파냐의 바스크 지방 있죠. 그 지역에 나바라라고 하는 조그만 왕국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왕국의 왕을 역임하고 있었던 왕조는 누구냐면 프랑스 왕의 신하였던 샹파뉴 백작이에요. 그 샹파뉴 백작의 딸, 이제 그 상속자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잔이라고 부르는 나바라 여왕과 결혼했던 거예요.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고 나니까 아들이 그 나바라 왕위를 이어받은 상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자벨, 첫째 딸이죠. 가운데 보면 노르망디, 즉 잉글랜드죠. 노르망디의 상징인 레오파드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사자 아닌가요?
자, 문장학에서는 우리가 리온과 레오파드를 구분합니다. 이거는 라이언이고 이거는 레오파드예요. 이거는 모르겠다. 하여간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게 사자고 라이언이고 고개를 앞으로 돌리고 있는 게 레오파드예요.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중에 뿌조 있죠? 뿌조 마크가 라이언이에요. 옆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앞을 보고 있는 건 레오파드입니다. 어쨌든 요 레오파드 마크 이거는 잉글랜드죠. 잉글랜드 왕인가? 여자니까 여왕인가? 남편이 잉글랜드 왕이었던 에드워드 2세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왕비가 되는 거죠. 어쨌든 영어에서는 퀸이라는 말에 여왕과 왕비란 말이 다 똑같이 들어있고 우리나라처럼 여왕, 왕비 그렇게 막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서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잉글랜드 퀸 오브 잉글랜드, 킹 오브 나바라, 킹 오브 프랑스가 되는 거죠. 프랑스 왕이 왕비와 왕을 거느리고 있어요. 자기 자식들로. 그 다음에 왕실 귀족들. 저쪽에는 발루아 백작 샤를. 그 다음에 필립, 샤를 또 이렇게 있는 거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어떻게 보면 이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이제 그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자, 그래서 이제 1306년 정도 되면, 1305년 이런 때 되면은, 필립 4세의 이제 권위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막 무자비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이제 또 일들을 벌입니다. 유럽에서는 최초로 유대인 박해라고 하면 최초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적으로 그냥 막 조금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른바 국가의 수장, 국왕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일거에 어떤 왕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쫓아내는, 추방하는 그런 일을 벌여요. 사실은 잉글랜드에서 먼저 하긴 했어요. 근데 잉글랜드에서는 몇천 명이었어요. 잉글랜드에는 유대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 프랑스는 이때 필립 4세 때 프랑스 왕국 내에 있었던 유대인 10만 명을 추방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0만 명이면. 도시 하나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프랑스 국경 바깥 지역에 바로 맞닿아서 이 유대인들이 정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도 벌이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남긴 재산들 모두 다 몰수하죠. 그래서 이제 왕이 다 가졌느냐? 꼭 그건 아닙니다. 또 이제 성전기사단이라고 자기 말 잘 듣는 기사단에게 줘요, 또. 자기 말을 안 듣는 기사단. 성전기사단이 아니라 병원기사단이었습니다. 아까 그거는. 자기 말을 안 듣는 기사단이 바로 이제 성전기사단이에요. 템플 기사단이라고 하죠. 불어는 떵플리에라고 하는데, 자기 말을 안 듣는 기사단. 여기도 해체합니다. 사실 이때 성전기사단은, 원래 기사단이라는 건 십자군 가서 이제 성지를 수호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성지 다 뺏겼어요, 이때는. 그럼 이제 키프로스 섬이라든가 지중해에 있는 몇몇 섬들에 막 자기네들 분산돼서 뭐 하고 있었냐면,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금융업에. 제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중세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원래 기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도사예요. 무장 수도사입니다. 기독교를 위한 군사가 아니라 무장 수도사가 원래 개념이에요. 여기에 금융업까지 합니다. 성직자이면서 기사이면서 부르주아예요. 새 위계를 지가 뭔데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다가 특히나 인터내셔널한 금융 세력으로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해체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풍기문란이나 이단적인 행태들 이런 것들로 이제 고발이 들어와서 너무나도 또 이제 극적으로 해체를 합니다. 한날 한시에 전국에 걸쳐서 성전기사단 본부를 다 습격해요. 국왕 군대가. 한날 한시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성전기사단 단장을 화형에 처하게 되죠. 이제 그 유명한 소설들을 보게 되면, 이때를 배경으로 한 소설 보게 되면, 이때 이제 그 기사단장이 죽으면서 저주를 퍼부었다고 하죠. 너 필립 4세 앞으로는 이제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굉장히 이제 말년이 안 좋습니다. 필립 4세는. 자, 1310년대 넘어가면은 또 이제 전쟁을 빌미로 과세를 하려고 해요. 필립 4세가. 훌랑드르랑 또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막 세금 걷는다고 막 전국적으로 세금을 걷습니다. 자, 그런데 아닌 플랑드르가 뭐 또 싸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담을 통해서 협상을 해서 필립 4세한테 이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양보를 하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전쟁을 빌미로 세금을 걷던 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가 이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게산테 카우자, 게사트 에펙투스. 게산테가 이제 영어로 하면 시즈예요. 멈춘다. 코즈가 없어지면 이펙트도 없어진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어디서 이제 끌어온 말인데, 또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세금을 거둘 명분이 사라지면 세금도 없는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거둔 거 다시 돌려주고 세금도 더 이상 걷지 마라. 근데 뭐예요? 필립 4세는 과세도 중단하지 않고 환불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열받는 거죠. 이거 뭐야? 가짜 전쟁 일으킨 거야? 필립 4세 사기꾼이었던 거야? 전국에 걸쳐서 귀족과 고위성직자들과 부르주아들이 다 지역별로 모여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1314년 12월에. 그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최고의 정점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이런 반란이 일어난 거죠. 지방 귀족들의. 이 사건은 사실은 약간 비유를 하자면 바로 100년 전에 있었던 잉글랜드에서 귀족 봉기들과 비슷한 그런 이제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 필립 4세가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다가 낙마합니다. 그리고 그냥 죽어요. 그럼 이 봉기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아들이 해야죠. 아들이. 아버지 죽고 이제 왕이 됩니다. 프랑스 왕이자 나바라 왕이 돼요. 두 개의 왕위를 갖게 되는데, 정말 누가 저보고 왕하라고 했을 때 루이 10세처럼 왕하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엄청 고생해요. 지방마다 다 들고 일어난, 자기 죄도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모든 뒤처리를 아들이 하는 거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맨날 뭐 하나 처리하면 다른 지방에서 대표단들 와서 우리 옛날 권리를 돌려달라. 루이 9세 때로 돌아가자. 뭐 그래서 하나하나 또 지방마다 또 다 계약 다시 만들고 협상하고, 프랑스도 땅도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느라고 진이 빠집니다, 이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또 이 1315년에는 이 뭐 이탈리아 쪽은 아니지만 뭐 프랑스 북부지방, 독일 북부지방, 잉글랜드 이런 쪽에 걸쳐서 대기근이 일어나요. 냉해죠. 봄에 너무 추운 거예요. 보리가 자라질 못해요. 이제 이 대기근이 1315년, 16년, 17년 연속으로 대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1320년대에 가면 곳곳에서 도시봉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곡물 사태 부족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프랑스에서는 드디어 왕위 계승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필립 4세에게는 아들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루이 10세, 필립 5세, 샤를 4세가 있었어요. 루이 10세 왕이 됐죠. 나바라 왕이 맨 처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또 같이 프랑스 왕이 됐죠. 자, 이때 당시에 이제 루이 10세는 보세요. 1315년에 그러니까 필립 4세가 1314년 12월에 죽었기 때문에 12월 말에 죽었기 때문에 루이 10세는 1315년 1월부터 왕이 됩니다. 언제 죽어요? 나이도 창창한데 1316년에 죽어요. 뭐 하다가? 슈드폼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테니스죠. 테니스란 말 어원 자체도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뭐 탄니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그 실내 정구죠. 그렇죠? 뭐 1789년에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할 때 뭐 국민의회 천명할 때 그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는 거 있죠. 그 테니스 코트 실내 정구 그거를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거 하다가 굉장히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죠. 그죠? 왕이니까 그냥 물을 안 먹고 얼음물을 먹었어요.
너무나 이제 격하게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격하게 운동을 하고 그 차가운 얼음물을 벌컥벌컥 먹다가 물이 기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왕 되자마자 그 과로에 시달리고 그리고 나서 왕 노릇도 얼마 못 해보고 바로 죽는 거죠. 자, 이 사람에게는 실제로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잔이라고 불리는 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행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루이 10세의 왕비죠. 클레망스라고 하는 루이 10세의 왕비에게는 복중태아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임신 중이었어요. 클레망스 왕비가. 자, 그러니까 귀족들이 모여요. 루이 10세 죽고 나서 귀족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자, 일단 아이가 태어나는 게 이제 좀 있으면 태어나니까, 한두 달 있으면 태어나니까 보자. 얘가 남자아이면 걔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되는 것이고, 딸인 경우에는 여기 언니가 있으니까 언니가 여왕이 되는 거다. 이거죠. 자, 프랑스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왕이라니 프랑스에서? 영국에는 여왕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엔 여왕 없죠. 운 좋게 프랑스에서는 계속 장남들, 남자들이 계속 태어났기 때문에 대가 끊기지 않고 남성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성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상황이 조성이 됐어요. 아무도 여성이 왕이 되는 걸, 여성이 왕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은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 자, 어쨌든 요런 상황에서 루이 10세의 그 복중태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와, 얘가 이제 왕하면 되겠다. 근데 아직 갓난 아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좀 더 있다가 왕위를 이어받는 걸로 하지. 자,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2주인가 열흘인가 있다가 죽어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생, 이런 거 개념이 없는 시대예요. 농민들이나 왕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영아 사망률 똑같아요. 아이 10명 나면 한 3명 살아요. 그런 시대예요. 왕이든 위생 환경은 똑같으니까. 그죠? 그 아이, 이름이 장이에요. 그 장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다시 모입니다. 야, 이거 뭐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이거 왕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장이 죽었으니까, 그 갓난아이가 죽었으니까 얘한테 왕위가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 저 멀리서 이 요하네스 22세라는 교황이 있을 때예요. 막 뽑힐 때예요. 이때 이 사람이. 이 교황 요하네스 22세를 이제 프랑스 가까운 이 사람을 교황으로 앉히는데 뒤에서 공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둘째 아들 필립이에요. 필립이 저쪽 아비뇽 근처에서 리옹이었죠. 리옹에서 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리옹에서 파리까지. 자, 올라와서 마치 대귀족들의 모든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해놓고 쿠데타 비슷한 걸 일으켜요. 필립이. 자, 그래 놓고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올라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성직자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옛날 고전 문헌들을 연구한 사람들을 들먹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아리스토텔레스 뭐예요? 정치학 보면 뭐예요? 아테네, 여러분들 그리스 아테네 보면 여성들에게 시민권이 있었나요? 없었죠? 남성들만 있었죠? 왜 그래요? 남성만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사적인 가정의 일이라든가 사적인 데에 있어서는 여성이 상속권을 가지지만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이 상속권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고, 이미 그 정치학 얘기는 이미 중세 때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프랑스 왕, 그러니까 각 귀족 가문, 제후 가문에서 공작이든 백작이든 이거는 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백작이든 여공작이든 다 상관없어요. 나올 수는 있으나 프랑스 왕국의 왕이라는 건 이건 레스푸블리카, 공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왕이 될 수 없다. 교회의 지지를 받아서, 그런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필립 5세가 그렇게 자기를 꾸미고 아직 어린애예요. 아직 어린이밖에 안 됐어요. 어린애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가 왕위에 오른 거죠. 자, 이때부터 프랑스에서는 여성은 왕이 될 수 없다가 규칙으로 자리 잡게 돼요. 습관이라는 게 무섭게 되는 거죠. 자, 이 필립 5세 주변에 자기 동생이었던 샤를, 그 다음에 삼촌이었던 또 발루아 백작 샤를 비롯한 모든 그 프랑스의 귀족들이 필립 5세한테 삐집니다. 아니,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네 멋대로 군사행동해갖고 파리 장악한 다음에 왕위에 올라? 뭐 혼자 왕 잘해보시지. 이렇게 돼요. 필립 5세는 그래서 어떤 왕이냐면 루이 10세보단 덜하지만 가여운 왕이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자, 조정에서 회의를 개최하겠다. 뭐 대신들 와라 하면은 아무도 안 갑니다. 성직자들 몇 명 올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찾아가야지. 이렇게 됩니다. 각 지방별로 다 찾아가요. 진짜 여러 가지 굴욕을 많이 당합니다. 왕이 에헴하고 부르면은 와야 되는 건데 아니에요. 안 오니까 자기가 찾아갑니다. 내 말 좀 들어줘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가장 이제 굴욕적인 데가 이제 샹파뉴 지역이었는데 샹파뉴에서 지금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마을 전체가 지정이 된 프로뱅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프로방까지 가니까 이제 거기 이제 파리에서 제일 가까운 데니까 내가 프로방 며칠 날 갈 테니까 니네들 샹파뉴 귀족 대표들 신분회의죠. 여기서 개최할 테니까 일로 몇 날 며칠까지 와. 갑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막 화를 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 그럼 니네들 주도인 트루아로 갈게 내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샹파뉴 귀족들이 모여줘요. 그리고서 제발 나 왕으로 좀 대우해줘. 이런 정책할게. 이렇게 합니다. 자, 필립 5세. 그렇게 이제 막 여러 가지로 하여간 골아픈 왕을 한 다음에 이러려고 왕을 했나 싶을 정도로 골아픈 왕을 한 다음에 1322년에 일찍 죽습니다. 6년밖에 못해요. 거의 5, 6년? 6년 못해요. 이 샤를 4세는 필립 5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렇게 뭐라고 했었던 막내 동생이에요. 자, 근데 둘째 형을 잘 뒀기 때문에 당연히 왕위가 일로 갑니다. 왜? 필립 5세도 아들이 없었어요. 필립 5세도. 자, 그러니까 딸들이 있었어요. 뭐 필립 5세가 여자는 왕 못 된다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당연히 그냥 여기 딸들 아무도 왕 못 되는 거고 왕위는 샤를 4세한테 막내 아들이었던 샤를에게 넘어가고 샤를 4세라는 이제 타이틀을 갖게 되는 거죠. 잠깐 아까 루이 10세의 딸은 필립 5세가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루이 10세는 프랑스의 왕이자 나바라의 왕이었는데 자, 프랑스의 왕위는 내가 가져가긴 할 텐데 자, 나바라 왕위는 그래 너 그냥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바라 왕위는 그 어린 여자아이인 잔에게 그대로 가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잔 1세의 아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자, 나바라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백년전쟁 이후에 나중에 종교개혁, 종교전쟁 때도 계속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 부르봉 공작이 나바라 왕이 돼요. 프랑스 부르봉 공작이. 그 부르봉 공작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가 되는 거예요. 앙리 4세. 자, 샤를 4세가 왕이 돼요. 1322년에서 28년. 자, 요때가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샤를 4세가 있고, 뭐 이제 누이인 이자벨은 뭐 영어로는 이제 이사벨라가 되죠. 근데 불어로는 이자벨이고, 그 다음에 당시에 잉글랜드 왕이었던 에드워드 2세와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또 새로운 이제 또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약간 우리가 잉글랜드로 다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잉글랜드.
에드워드 1세 때까지는 에드워드 1세는 되게 현명한 왕이었어요. 뭐 아버지 때 아버지의 왕권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등장했던 의회 제도를 의회 제도가 이제 등장해서 이제 아버지의 왕권을 굉장히 축소시켰는데 에드워드 1세는 오히려 이것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잘 타협을 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써먹었어요. 의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왕이 에드워드 1세입니다. 여러분들 뭐 옛날 영화 중에 브레이브 하트라는 그런 영화가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왕이 에드워드 1세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뭐예요? 에드워드 1세의 며느리로 나온 게 바로 아까 봤던 이자벨이에요. 소피 마르소. 그렇죠? 자, 에드워드 2세 1307년에서 1327년인데 또 아버지와 다르게 에드워드 2세는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이때 당시 잉글랜드는 이런 이제 강력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의회와 이제 공조를 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에 여념이 없었어요. 에드워드 1세 때도 하고, 물론 에드워드 1세는 웨일즈는 정복하고 스코틀랜드는 정복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에드워드 2세는 아닌 거예요.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에서는 패배했는데 의회와는 사이가 안 좋아요. 이른바 측근 정치를 한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신하들 몇 명만 데리고 모든 걸 국정을 운영을 했던 거예요. 대다수의 다른 귀족들, 그리고 그 귀족들과 뭐 고위성직자나 도시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의회, 이 대다수의 귀족층들과 갈등을 빚은 거죠. 대립을 하고 분쟁을 겪고. 그렇죠. 급기야는 뭐 이제 어차피 다 정략 결혼이니까 뭐 사랑 이런 거 없습니다. 이자벨은 이자벨을 나름대로 프랑스에서 온 여자로서 자기 파벌이 따로 있어요. 다 자기 남자친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내연남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과 하나의 파벌을 또 이루게 되고, 에드워드 2세도 자기 남자애인이 따로 있어요. 동성애자였어요. 양성애자죠, 사실은. 그죠? 그것 때문에 교회 욕도 굉장히 많이 먹게 되고, 저 다른 귀족들이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그 이제 남자애인을만 끼고 도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자벨의 파벌과 다른 귀족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에드워드 2세를 쫓아내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쫓아내기 직전에 또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던, 아니 터닝 포인트라기보다는 하여간 중요한 그 징검다리가 됐던 게 바로 생사르도스 전쟁이에요. 1324년. 프랑스에서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막내 아들이라고 했었던 샤를 4세가 있었던 때요. 잠깐 지도를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려서 잠깐 보게 되면, 자, 생사르도스가 여기 이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사실은 이제 잉글랜드령의 아키텐, 즉 기엔 지역 내부에 있었던, 그러나 프랑스와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었던 그런 곳인데, 이쪽에 잉글랜드가 새롭게 요새를 건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를 건축한다고 하는데 프랑스 왕은 잘 뭐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요새를 새롭게 지으면서 뭔가 이 당시 마을에 굉장히 뭐 큰 격변을 이제 불러오게 되고, 특히나 교구 문제, 성직자들의 교구 문제라든가 이런 행정 문제가 복잡하게 뒤얽히면서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지금 잉글랜드 왕은 프랑스 왕의 신하니까 프랑스 왕한테 진정을 넣는 거예요. 샤를 4세한테. 항상 이런 식이에요. 중재 좀 해달라. 못 짓게 해라. 샤를 4세는 좋죠. 다시 한번 또 잉글랜드 왕 불러다가 굴욕을 맛보게 하는 거니까. 자, 그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100년 전쟁의 전초전입니다. 만약에 이때 프랑스가 졌다면 잉글랜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압도적으로 이겨버려요. 프랑스가 잉글랜드를. 아까 얘기했던 그 삼촌이죠. 샤를 4세의 삼촌 발루아 백작 샤를의 군대가 군대를 몰고 가서 이 에드워드 2세, 사실은 잉글랜드 내에서도 별로 정당성이 없었던 이 에드워드 2세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죠? 에드워드 2세는 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자벨과 다른 귀족 세력들의 어떤 연합 세력에 의해서 폐위를 당합니다.
잉글랜드 왕으로서 처음 폐위당한 사람이에요. 그냥 폐위가 그냥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1327년 1월에 의회를 개최하고 의회에서 에드워드 2세의 폐위를 가결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잉글랜드가 조선이랑 닮은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폐위한 걸? 반정이라고 부르죠. 반정, 되돌이켜 바로 잡는다라는 뜻이죠. 영어로 그대로 바꾸면 reform이라는 말이에요. 자, 에드워드 2세가 이렇게 해서 폐위가 결정되고 감옥에 갇히고 에드워드 2세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다른 귀족들한테 구타당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자, 대신 이제 이 1327년에 에드워드 2세가 죽고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른 것은 바로 아들 이자벨과 에드워드 2세 사이에 태어났던 아들 에드워드 3세입니다.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 필립 6세에게 봉건 신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또 무슨 일인가? 그죠? 샤를 4세도 1328년에 죽습니다. 아까 1327년에 에드워드 3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바로 그 다음에 생사로더스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샤를 4세도 죽습니다. 6년 만에 또 죽는 거예요. 그죠? 얼마 못 가고. 자, 샤를 4세에게도 아들이 없었어요. 딸밖에 없었던 거죠. 딸밖에. 자, 그러면은 일단은 남성만이 왕이 될 수 있었다는 일단은 규칙, 이때 필립 5세 때 만들어진 그 규칙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기로 하는데 그러면은 샤를 4세의 자식이 없으니까 반계에서 남성들인 경우 왕위 후보자가 되는 거죠. 2명이었던 거예요. 누구? 필립 4세의 동생, 즉 필립 3세의 둘째 아들의 아들. 그렇죠? 그러니까 필립 4세의 조카가 되는 거죠. 했던 발로어 백잭 샤를의 아들 필립. 또 하나는 필립 4세의 딸이죠. 딸의 아들, 외손자예요. 그러니까 외손자였던 아까 얘기한 에드워드 3세. 둘 다 남자예요. 둘 다 남자이기 때문에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필립 5세 때 만들어 놓은 그 남성만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이제 각각 하나씩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뭐냐 하면 반계예요. 그렇지만 남계입니다. 남자죠? 남계예요. 그죠? 반면에 에드워드는 모계예요. 여계입니다. 모계. 그러니까 저기 좀 부계고 여기는 모계입니다. 하지만 직계예요. 반계냐 직계냐, 그죠? 남계냐 여계냐, 하나씩 장점과 하나씩의 단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남성 중심주의적으로 봤을 때. 자, 이때 그래서 프랑스의 대귀족들이 다시 한번 모입니다. 자, 누구를 왕으로 뽑을까? 일단 뭐 가장 크게 이제 모여지는 사람은 필립 6세랑 에드워드 3세인 거죠. 그죠? 자, 만장일치로 필립 6세가, 필립이죠. 이때 당시까지만 하던 필립이 프랑스 왕으로 선출이 됩니다. 선출이죠, 사실. 혈통은 뭐 카페 왕조이긴 하지만, 그죠? 이좀 외가로 카페 왕조인 거고. 왜? 이때 이제 나오는 말이 재밌죠. 에드워드는 잉글랜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에드워드의 본성, 네이처죠, 영어로 하면. 본성은 잉글리시 네이처예요. 필립은 계속 프랑스에서 살았던 프랑스 귀족이고 이 사람의 네이처는 프렌치 네이처예요. 자, 이때 이제 네이처를 갖고 있다고 하는 기준, 가장 중요한 게 어디서 태어났는가예요. 어디서 태어났는가? 프랑스에서 태어났는가? 잉글랜드에서 태어났는가? 그렇죠? 자, 이때 태어나다라는 말이 라틴어로 나스코르라는 말을 씁니다. 처음 쓰네 오늘. 이게 태어나다예요.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나시오예요. 우리가 민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나시오예요. 나시오는 그러니까 혈연이 아니라 지연입니다. 혈연으로는 에드워드가 더 가깝죠. 지연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시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얘는 프렌치 네이션, 얘는 잉글리시 네이션. 왜? 태어나기를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니까. 민족을 혈연 집단으로 생각하는 건 이 네이션이란 말 자체의 기원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랑스에서는 이제는 역에도 배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뭐예요? 남계만이 프랑스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 이게 나중에 구체제 루이 14세, 루이 16세까지 나중에 왕정복고로 샤를 10세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남계로 이어지는 프랑스의 기본법, 펀더멘탈 로라고 하는 루아 퐁다몽따리라고 하는 그 기본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황에서 이제 필립 6세, 그 다음에 에드워드 3세, 본격적으로 백년 전쟁의 주역들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백년 전쟁으로 달려나가게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 추석들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좀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굉장히 길었나요? 하여간 들으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없나요? 없어요? 아, 그럼 또 보너스를 해야죠. 자, 뭐 여러분들 질문이 없으니까 또 우리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보너스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이 필립 4세 때 얘기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황의 보편적인 우위권에 대한 개별적인 국가 주권을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뭐냐면 자, 보편적인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이상이 계속 이때까지 남아 있는 거죠. 보편적인 제국, 우린 로마여야 돼, 이런 거였는데 이거를 깨는 게 이제 프랑스인 거죠. 그 보편적일 필요 뭐 있어? 이제는 개별 국가들, 주권을 갖고 있는 개별 국가들의 연합체로 가야지. 이건 이제 필립 4세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필립 4세 당시에 있었던 이제 학자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지수복론이라는 피에르 디부아라는 사람인데 성지수복론이라는 책을 써요.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 걸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서 프랑스 왕을 중심으로 잉글랜드 왕,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어디 왕, 어디 도시 대표 다 모여서 십자군 연합군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빨리 다시 한번 십자군을 일으켜서 저쪽 이슬람으로 쳐들어가자. 이때 당시 이제 이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집트랑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역에는 맘루크 왕조가 있었고, 그리고 맘루크가 정복하지 못했던 일칸국은 크게 이제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지만 여러 이제 이슬람의 소국들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완전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부터 해서 밑에 있었던 레반트 지역이죠.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역에서는. 거기를 정복하러 가야 된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이때 당시 교회는 너무 부패했다. 우리가 교회에 기대면 안 된다. 가장 성스러운 왕 프랑스 왕이 있지 않느냐. 프랑스 왕이 총사령관을 맡아서 연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종의 국제연합 또는 국제연맹 같은 것을 만들 것을 제안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럽 통합의 역사를 보게 된다면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기원으로 얘기할 때 피에르 디부아.
개별적인 정치체들 간의 연합.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프랑스 왕이 주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유럽 연합할 때 프랑스가 주도했죠. 너무나 웃기게도. 이런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이제 주장도 이때 처음 나왔고, 두 번째 주장은 또 뭐냐면, 야, 교황, 아까 이제 제가 고레고리우스 7세 얘기하면서 뭐 딕타투스 빠빠이 하면서 완전히 딕테이터십 이거 얘기하고, 교황의 딕테이터십 이런 거 얘기하고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저항도 이 필립 4세 때 맨 처음 나옵니다. 공의회론이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왜 교황이라는 사람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해야 되느냐? 교회도 대표들을 모아서 공의회, 콘킬리움이죠. 이제 콘킬리움이라는 것을 열어서 그 의회의 결정대로, 교회 내 의회의 결정대로 교회의 운영이나 정책을 결정하자. 이른바 교회라는 조직 내에서의 잉글랜드식 의회주의 운동이에요. 이걸 주창한 것도 프랑스에서 맨 처음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프랑스 왕국에서도 의회주의를 주장했나? 아닙니다. 프랑스 왕국 내에서는 절대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더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프랑스 왕이 공의회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백년전쟁 후반부에 가면은, 교회 대분열과 더불어서 공의회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열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보너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질문이 없을까요? 하나 질문이 들어왔나요? 예. 박종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예. 강의 초반에 루이 9세의 동생인 샤를이 시칠리아 왕이 되었다고 예. 했는데 어떤 경로로 프랑스 왕자가 시칠리아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잠깐만 지도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13세기, 1200년대니까 13세기 이제 프랑스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요 상태면 아직 필립 2세인데, 아직 루이 9세 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마 요걸로 봐야 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루이 9세 때라고 생각하면, 루이 9세 동생이 이제 샤를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잉글랜드 왕이 옛날에 여기 앙주 백작이었죠. 근데 이제 뭐 필립 2세 때 뺏기고 나서 프랑스 왕자가 여기 앙주 백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는 너무나 십자군에 다 하여간 홀릭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탈리아로 가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내내 그렇습니다. 이 성향은 나폴레옹 때까지 그러는 거죠. 나폴레옹 1세, 3세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그죠? 19세기까지. 자, 앙주 백작인데 결혼 정책으로 여기 신성 로마 제국 내에 프로방스 백작령의 상속령, 여백작인 거죠. 여백작과 결혼함으로써 자기도 여기 프로방스 백작이 돼요. 그리고 호시탄탐 이탈리아를 견눈질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 들었죠. 제가 보너스로 말씀드린 프리드리히 2세. 프리드리히 2세가 여기 시칠리아 왕국의 왕이었어요. 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거죠. 자, 그런데 교황과의 전쟁, 그 다음에 교황 및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이 연합해서 싸운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1250년에 프리드리히 2세가 죽죠. 프리드리히 2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콘라드라고 하는 아들의 적자가 있었고, 만프레드라고 부르는 서자가 있었습니다. 적자에게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권을 주게 되고, 서자에게 오히려 자기랑 더 닮은 거예요. 그죠? 뭐 이제 그 직위 자체로는 황제가 더 큰 거니까 적자에게 준다고 했지만, 자기 기질을 꼭 빼닮은 서자이긴 했지만 그 서자인 만프레드에게 시칠리아 왕위를 물려줍니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만프레드가 또 맹렬하게 이 교황 및 북부 이탈리아 도시 연합군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죠. 밀립니다. 교황이 그래서 SOS를 칩니다. 누구한테? 프로방스 백작한테. 원래 앙주 백작이죠. 잘 싸우기로 소문난 이 앙주 백작 샤르를 야, 와서 도와줘.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얼쩡거리고 있었던 샤르는 오케이, 바로 갈게 쫙 갑니다. 결국 만프레드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프랑스 반개였던 앙주 가문, 또는 프로방스 백작이자 앙주 백작이었던 샤를이 시칠리아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13세기 후반에 차지를 하게 됐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이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거만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거만해요. 그래서 친구 되기 굉장히 힘든데 뭐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도 가서 그런 거예요. 뭐 이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언제든 쫓아내려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남부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 시칠리아 사람들이 뭐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시칠리아 만종 사건으로 여기 시칠리아 내에서는 앙주 가문 프랑스인들을 모두 쫓아내게 됐던 거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칠리아의 봉기를 사주했던 것은 뒤에 이제 뒷배를 이루었던 건 아라곤 왕가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아라곤 왕가가 코르시카, 사르데니아, 시칠리아까지 모두 장악해서 서부 지중해의 패권자가 되는 그런 이제 형세를 이루게 되고 나폴리 왕국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제 나폴리만 이제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남부 이탈리아는 앙주 가문에게 남아 있게 되다가 결국 15세기에는 모두 다 이탈리아 남부까지 그 아라곤의 트라스타마레 가문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예, 두 번째 질문. 권석천님께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프랑스의 총신분회의는 어떤 문화적, 역사적 토대에서 생긴 것인가요? 영국의 의회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총신분회의. 영국의 의회는 어떻게 보면 기원을 보게 된다면, 크게 본다면 비슷하죠. 그래서 왕이 주재하고, 뭐, 각각의 이제 신분들이 모여서 국사를 논의하고, 뭐, 세금을 거둘 때도 이제 모이기도 하고, 어떤 그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이제 의견을 들어본다는 차원에선 비슷한데 동기가 다르죠. 그죠? 동기가 다르게 되는데 의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신분회의라는 차원에서는 이제 영국의 의회나 이 에따제네고나 이제 비슷한 이제 우리가 의회 제도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원이 다른 게 뭐냐면 잉글랜드의 파리아몬트라는 것은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죠? 맨 처음에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무시하고 세금 걷지 마. 그리고 우리의 특권들을 무시하지 마. 이런 것들로서 어떤 의회의 기반을 이루게 됐다면 프랑스에서는 총신분회의라는 것이 왕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교황에 대항해서. 맨 처음에 모인 동기가. 물론 그 다음에는 세금과 관련해서도 자주 모이긴 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의회와 같은 파리아몬트와 같은 그런 역할은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맨 처음에 모인 동기는 약간의 그 교황이 불러 모으는 공의회의 성격을 좀 약간 빼닮은 면이 있긴 합니다. 예. 크게 봐서는 의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실질적으로 프랑스 혁명 때까지 1789년 대혁명 때까지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총신분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었다. 160년 동안이나. 그리고 실제로 그런 총신분회의, 뭐 3부회라고 불리는 총신분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그 시기를 이제 우리는 절대왕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있어요. 그리고 강찬용님께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예. 필리프 5세가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메로베우스 왕조 초기에 살리카법을 근거로 내세웠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의 논의가 제시되었다는 것은 이번 강의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잔다르크 처형 때처럼 당시의 대학의 판단이 정치적 사건에 개입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잔다르크 처형 때처럼 당시 대학의 판단이 정치적 사건에 개입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학이라고까지 꼭 집어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많은 대학인들이 기본적으로는 성직자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찬성했을 거라고 추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립 5세를 지지했던 뭐 구체적인 그 사료에 뭐 대학인들이 등장하진 않기 때문에 그건 확답은 못 드리겠고 하나 이제 제가 이제 교정을 해드릴 부분은 뭐냐면 살리카법은 원래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어요. 프랑크족의 살리 법전의 내용에는 남성 남계만이 왕위를 뭐 이어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이때 이후로 지금 얘기한 제가 말한 그 필립 5세와 필립 6세의 왕위 계승, 남자만이 왕이 될 수 있고 남계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요 내용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발생한 이후에 100년 전 14세기 후반과 15세기 초를 거치면서 이게 원래 옛날부터 내려져 오던 살리 법전이야
그렇게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로마 시대 말기 뭐 이렇게 있었던 쌀리법전에는 그 내용 없습니다. 남성 남계 없습니다. 만들어진 기원이죠. 만약에 추가 질문 없으시다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해주신 홍명진 선생님과 참석해주신 수강생분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